빨리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광고 주시면 영혼을 다 바칠 생각이 되어 있는데요. IBK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회사를 자랑스러워 여기지 않으세요? 회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국책 증권사로서 네. 약간 좀 쉽지 않은 면이 좀 있어요. 네. 쉽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어떤 면이 쉽지 않습니까? 뭐 그건 좀 복잡해서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니 그렇게 시장도 복잡한 걸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뭐 큰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네, 뭘까요? 큰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봉 협상을 앞두고 계시거나 하여튼 뭐가 있어요 지금 이슈가. 어떤 뭐 저희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13년 차 넘었으니까요. 뭐 생전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때문에 아시더라도 IBK 투자증권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뭐 어디 됐어. 뭐 보니까 뭐가 있어 지금. 그 이슈는 저희가 따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동향부터 좀 확인해 볼 텐데 다행히 낙폭을 좀 많이 줄였어요. 네. 사실 뭐 어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뭐 75bp 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이제 점도표에 있다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점도표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높게 올라갔죠. 그 부분 때문에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은 장 중간에 1.5% 정도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근데 이제 장 막판에 다시 이제 마이너스 1.7% 정도인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은 거의 3% 가까운 변동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파전 연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이제 종가 무렵에 말이 있었다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했고 오늘 이 부분이 또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일부 업종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7.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약 한 2320포인트 언저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시초가에는 매수를 들어왔고 선물도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와 선물 매수 출발을 또 보이면서 아주 급하게 뭐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3.8원 오른 1,398원으로 개장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역시 이제 13년 6개월 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졌는데 어쨌든 1,400원을 돌파하면서 장중에 1,409원대인가요? 제가 본 것 같은데요. 1,409원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13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이제 경신을 했고요. 환율이 상승하니까 수급적으로도 역시 이제 기관 외국인들 양시장 현물 매도로 전환했고 외국인들은 특히나 또 선물까지 매도 전환을 장중에 했습니다. 이 여파로 이제 삼성전자가 역시 좀 안타깝게도 2년 만에 52주 신저가를 또 경신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고요. 외국인들 뭐 금액이 조금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외국계 창구로 본다면은 금액 단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주로 많이 팔았고 삼성전기, 카카오 이렇게 좀 많이 판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달러 인덱스도 111포인트 상회하면서 여기에 위안화도 약세로 접어들면서 달러당 7.1 위안을 넘기기도 했고요. 역시 이제 달러 강세가 시장을 뭐 지배했던 모습이었는데 이 시간대 이제 주가지수 선물도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좀 더 빠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코스피 K200 선물을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장중에 보였는데 현물 매도세는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좀 집중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작 이제 시장의 하락은 좀 안타깝게도 기관 매물이 좀 주도한 면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세가 좀 차분한 모습이어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종가 무렵이 끝나서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594억 정도만 팔았고요. 코스피 200으로 본다면 221억밖에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469억 정도 팔았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크다 볼 수 없고 선물은 종가 무렵에 744억 순매수로 외국인들이 전환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서 뭐 시장을 무너뜨렸다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오후 들면서 업종별로는 뭐 전기가스업이나 음식료, 담배 업종 등 경기 방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음식료품은 특히 이제 일부 곡물 관련주가 그러겠고 이제 섬유나 의복 그리고 특히 이제 의복 관련된 OEM사 이런 쪽도 좋았고 비금속 광물 업종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증권 업종이 가장 부진했는데 특히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장중에 7%대까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뭐 아래꼬를 좀 단 것 같고요. 시총 상익단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제 주요 인터넷주가 역시 이제 금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빠졌고 게임 엔터주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업체라든지
일부 이제 2차 전지 소재주가 몇몇 그 강세를 계속적으로 지속했던 일부 소재주가 좀 강했고요. 전일에 이어서 조선주도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도지 20분 정도에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전환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지수의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간 그 자리가 다소 좀 신용 물량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좀 드는 정도까지 자리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신용 물량 리스크를 조금 고민해야 될 좀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신용 물량이 좀 높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고민이 좀 되는 위치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네, 섹터별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보니까 다 러시아 쪽 관련한 이슈들이 좀 시장에 오늘 영향 많이 미쳤네요. 네, 뭐 어제 뜬금없이 뭐 동원령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사실 러시아 현지에서는 그 출국 관련된 사이트 마비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비행기 값이 40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네. 터키 가는 거. 다 도망가려고.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시위가 벌어지면서 뭐 잡혀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 분위기여서 이 반전을 뭐 원하는 사람들이 또 러시아 내부에서는 국민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또 그쪽도 뭐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어쨌든 전쟁은 굉장히 피곤하게 국민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선적으로 좀 뒤덮었던 어떤 섹터들은 역시나 이제 도시가스나 LNG 쪽인데 역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적인 군 동원령 선포 그리고 러시아 보호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게 핵무기도 뭐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쓰지는 않을 거라 저희가 보지만 몽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그냥 뭐 말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튼 전쟁이 좀 장기화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초기에 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많이 급등했던 섹터들이 뭐 도시가스나 에너지, 곡물, 사료 뭐 이쪽이었잖아요. 그쪽 섹터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일부 뭐 칠러 임시 행정부가 이제 뭐 동부의 돈바스라든지 그다음에 남부 헤르손주 그다음에 자포리자주 이쪽에 그 친러 임시 정부가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치르겠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역시 이 전쟁 관련된 쪽으로 분류가 됐던 뭐 대성에너지나 GSE 등 도시가스 테마라든지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 LPG 관련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나 HSD 엔진 등의 LN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게 뭐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이런 어떤 전쟁과 관련된 장기화 우려가 역시 이제 좀 수급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분명히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끝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이제 수세 몰렸으니까 이제 끝까지 막 타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의 명분이 중요한가. 우크라이나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집과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라는 강력한 명분이 있으니까 정말 전 국민이 나서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러시아는 명분이 없습니다. 뭘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로부터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그러니 아마 군인들 동원하자고 해도 아마 안 나설 겁니다. 국민들이. 사기가 생기지가 않죠. 그렇죠. 사실 푸틴 대통령의 지금 이 발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곡물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원유도 옛날에는 한마디 하면 막 튀고 막 이랬는데 한마디 해도 원유도 안 튀죠. 그리고 뭐 천연가스 가격도 안 튀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좀 키우려는 의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뭐 주식시장이나 이 금융시장은 아무튼 그러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또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은 뭐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뭐 수급 쏠림이 결국 나타났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역시 이제 이어서 사료, 음식료 업종이 당연히 이제 이야기되는데 어제도 제가 사료 쪽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곡물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환율 이슈도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이제 올라가니까 사료를 만드는 쪽에서는 되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부담 때문에라도 이제 사료 가격을 좀 올릴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사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 농무부 같은 경우도 지난 12일 발표한 월간 보고서가 또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즌의 옥수수 재고 전망치를 13억 8,800만 부쉘 이렇게 해서 10년 만에 최저치인 12억 1,900 부쉘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옥수수 재고 전망치도 좀 낮게 재무부가 이야기를 했고요. 13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프랑스의 옥수수 수확량이 극심한 여름 가뭄 때문에
지금 30년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고 아마 겨울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작황이 어떨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좀 보는 모양인데 결국 이게 겨울밀은 내년 봄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 겨울에 조금 이제 어려운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푸틴 대통령의 이제 징집 소식 때문에 이 전쟁 장기화 우려감이 역시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맺은 곡물 수출 협정을 재검토 요청한다 이 말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목리를 좀 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 들리고 곡물 수출에 관련해서 이제 제한적인 어떤 언급 이런 부분에서 푸틴이 어제도 이제 동원령까지 내릴 정도면 이제 11월에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곡물 수출 재개 협의가 좀 난항을 좀 거둘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 이제 우리가 보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혔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가 뭐 곧 국내로 들어올 거로 보입니다. 실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데 모두 이제 사료용으로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또 어떤 그런 부분 수급은 또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갑자기 펀더멘털이 좋아서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뭔가 좋아서 이렇게 주가들이 움직인 건 아닙니다만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한일사료, 고려산업, 대주산업, 뭐 팜스토리, 뭐 미래생명자원, 사조동화원, 신성홀딩스 등등 음식료와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수급이 좀 쏠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면 약간 태조 이방원 일부 종목들에게도 다시 좀 빛이 보이는데 뭔가 이슈였을까요? 아니면 이제 또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라는 관점에서 수급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네, 이제 방사는 사실은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조금 올라와서 부담스러웠던 자리였고 일부 이제 좀 많이 올랐던 섹터를 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는 뭐 일부의 이제 뭐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군 동원령 발동이 결국은 이제 이게 약간 방산 쪽을 좀 자극한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국내 방산주들이 폴란드하고 계약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 이제 또 대형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30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파견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다소 좀 이렇게 약간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도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폴란드 계약 이후에 또다시 이제 다른 나라들에 관련된 슬로바키아 뭐 대규모 사절단은 왜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무기 보러 온다는 거죠? 그렇겠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들이 말레이시아라든지 호주, 노르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여주시면 쉽게 뭐 그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기수주된 부분들이 이제 위쪽에 쭉 있죠. UAE라든지 이집트, 말레이시아, 뭐 폴란드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으로 수주 기대를 보시면은 호주,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이집트, 사우디, 그다음에 미국 쪽에 관련된 뭐 연합 있고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도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좀 남아 있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하나씩 들릴 때마다 리바운딩 이렇게 방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좀 보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신한금융투자가 보고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결국 이제 그 K방산의 호황이 그동안 수출이 열리면서 레이팅이 되면서 주가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은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산업보다도 훨씬 좀 견고하게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이 수출이 끝나고 나면 반응이 산업 관련된 이것들은 대부분 다 AS 산업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유지하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그게 뭐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이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팔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유지 비용이 또 그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실적단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분석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좀 길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 관련된 수주 계획이 또 들어온다면 아마 좀 다시 리레이팅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때마침 대한민국 방위산업자원이 열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킨텍스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게 열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새는 하도 방산주들의 시장 관심이 뜨거웠던 그 이유라서 네. 과연 또 여기에서도 뭔가 수주가 터진다거나 뭐 새로운 신무기의 발표 이런 것들이 관련된 기업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네. 조금 갖게 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주 기대는 근데 약간 항공기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뭐 네. FA-50 경공격기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모여있고 천궁도 중간에 보이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조
조선. 네네, 뭐 피팅. 조선과 조선 기자재 피팅 업체들이 그러는데요. 역시 오늘 클락슨 리서치가 이제 또 자료를 하나 냈더라고요.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발주량이 총 2,768만 CGT, 이게 표준선 환산 톤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주건으로 보면은 약 899척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8월 달까지 누적 그 발주량이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친환경 연료 선박이 1,681만 CGT, 이게 342척 정도 규모로 보이는데 61% 비중을 역시나 이제 친환경 연료 선박이 이제 거의 차지를 했다 보시면 있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 친환경 연료 선박 비중이 30% 가량이었던 고려한다면 거의 2배 이상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된 거죠. 이게 고부가치 가치 사업이니까 역시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국이 올해 발주된 친환경 연료 선박의 56.6%에 달하는 정도, 136척, 그 크기로는 952만 CGT 정도, 그 136척 수주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또 기록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최근에 또 유조선 신조선가 추이입니다. 이게 보면 VLCC라든지 그다음에 수에즈막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1년 이후로 22년까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VLCC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조선가 추이가 상당히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실적단이 다시 한번 조선 쪽이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관련된 그 급등각, 그러니까 동원령에 따라서 뭐 전쟁 장기화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것도 있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은 이 빨간 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북유럽 쪽에서 석탄을 운송하는 케이프 사이즈급 그 벌크 선박 웨이팅 시간인데요. 네. 계속 높아지고 있죠. 다시 빠지다가 빨간 선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선이 올해이고요. 그다음에 파랗게 보이는 선이 이제 2021년도인데 최근에 보면 다시 좀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석탄 운송하는 케이프 사이즈급 벌크 선박이 웨이팅 시간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석탄 수요 증가에 따른 운송 수요 때문에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게 조선업 A2G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것도 네. 보면은 조선가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결국 웨이팅 시간이 많아지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LNG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면서 그 항만에 그냥 배를 띄워놓고 계속 웨이팅하는 선박들이 되게 많다. 어제 한번 자료도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역시나 이제 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거죠. 운임이나 이런 것들도 미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리바운딩이 좀 나오는 분위기인데, 여기다가 뭐가 또 있냐면은 중국이 1,500만 톤에 달하는 원유 수출 할당량을 승인했다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탱커 시장 이런 부분도 강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 해외로 많이 네. 밀어내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물동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이 가까운 러시아 쪽을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뭐 천연가스든 원유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먼 거리로.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이나 해운 쪽에 다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종목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도 조금 오늘 모멘텀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요. 강석훈 KDB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4일 날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그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이 시스템이 이제 효율성이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아마 밝힌 뭐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또 매각 관련된 모멘텀도 오늘 좀 부각이 됐고요. 여기다가 현대미포조선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8월달 매출액이 2,281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7% 증가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자회사인 현대사업모 중공업의 8월 매출액이 2,873억 정도로 전년 동월 대비 18.85%나 증가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월간 단위로도 실적이 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받침이 좋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미포조선이 11월 달 그 MSCI 편입 수급 모멘텀이 잠깐 있다라고 제가 표도 보여드리면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선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린 부분을 한 번 더 복귀해 보면, 중국 조선사들이 고부가선 진출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일부 우려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우려가 좀 과도하다는 삼성증권의 분석 보고도 제가 어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동종 어떤 그 고부가 가치선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입찰 경쟁을 해서 중국에 뺏긴 게 아니고 국내 도커들이 어느 정도 좀 차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발주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좀 선사들이 빨리 받으려고 하는 선사들은 중국 쪽으로 결국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수요가 좀 제한적인데, 근데 후발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받는 것은 업황이 워낙 회복 국면이고 호황이면 2등 업체한테 좀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1등 업체가 다 차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빨리 내려가는 건데, 다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이제 가격을 좀 많이 이제 낮게 선박 발주를 만약에 한다면 이제 결국은 그 수주 가격들이 이제 현재 국내 조선가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게 좀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시장에서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국제간 종목은 아니고 네. 템리스 업체 쪽 강세가 좀 암 있었다고요? ARM 때문에 그런 건 모양이죠. 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역시 뭐 정프로님 시장을 보시는 눈이 있으신데, 네. 아무튼 그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에 대한 뭐 삼성전자 인수합병 대상 가능성 부각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건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 업종 주가가 오늘 좀 좋았는데 그 결국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하면서 사실 이면에는 영국 방문에 암 인수를 위한 준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 암은 지난 2019년에 약 400억 달러, 그러니까 55조 원의 엔비디아가 인수가 추진되었지만은 뭐 각국의 반독점 심사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웠는데 결국 올해 초에 엔비디아가 암 인수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아마 좀 공동 인수 쪽으로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단독으로는 아마 딴 나라들이 다 방해할 그렇죠. 거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공동 인수로 좀 방향을 잡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제 2016년 314억 달러의 암을 인수했던 일본 소프트뱅크가 있죠. 소프트뱅크는 지분이 75% 그리고 비전 펀드가 25%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로 매각이 불발되니까 이제 런던이나 뉴욕 쪽에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틀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언론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 나오냐면, 삼성전자가 암에 대한 인수 제안을 한다면 다음 달에 그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 손정희 회장이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여기에 맞춰서 좀 만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뉴스에 도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팹리스 업체들이 영향을 좀 받았는데, 네. 넥스 칩이나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오늘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암 인수에 대해서는 인수가 과연 좋은 거냐는 뭐 시장의 얘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괜히 그렇죠. 인수했다가 삼성은 어쨌든 이제 그 경쟁사들과의 관계, 뭐 고객사의 관계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암이 이제 워낙 독점적으로 전 세계 그 모바일 칩 쪽은 이제 설계를 완전히 꽉 쥐고 있어갖고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아마 견제가 좀 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뭐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승자의 뭐 저주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우려스럽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M&A 했던 것들이 임팩트 있게 잘 된 사례가 별로 조금 없죠. 별로 네. 없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삼성전자 입장에서 뭔가 좀 변화를 꾀해야 될 시점은 맞아요. 뭐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뭐 현재 메모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업황에 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비메모리 쪽은 또 뭐 TSMC가 워낙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뭐 대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프로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정말 이슈가 좀 많은데요. 또 어떤 걸까요? 5G 통신 장비. 네. 어떻게 정프로님 종목은 좀 올랐나요? 자, 뭐 제 종목 개인적으로 뭐 중요하겠습니까? 뭐였죠? 일단 이제 김민우 씨 하나 있고요. KMW. 네, 그리고 이제 RFHIC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KMW는 떨어졌네요. 뭐예요? 올랐다며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도 떨어졌네요. 네, RF.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종목도 떨어졌네요. 네, 아니 뭐- 통신 장비 좀 올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커버리지가 나오거나 뭐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였군요. 뭐 일단 이제 그 올라간 모멘텀은 뭐냐면 컴캐스트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케이블 TV 와이파이 서비스와 함께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망을 대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MVNO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으로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9월에 3.5Hz 대역 그리고 주파수 경매에서 라이센스 획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자사 5G만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컴캐스트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언론을 통해서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5G 통신 장비 공급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G 기술 리더십을 뭐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컴캐스트의 미국 내 5G 사업망 구축을 위한 5G 중대역 기지국이라든지 5G 저대역 기지국 그리고 전선 설치역 소형 기지국 뭐 다양한 통신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이제 주파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또 그러지는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아쉽지만 지금 이런 5G 통신 장비 관련된 삼성전자 수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좀 영향을 받았던 종목은 기가레일이나 텔레필드, 웨이브 일렉트로 그러니까 약간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5G의 주요 종목들은 예, 그런 종목들은 좀 아닌 종목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프로님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니니까요. 대장이 아니죠. 5G 대장준 따로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약간 희한한 뭐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금 약간의 다른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아쉽지만 어떤 모멘텀은 그런 모멘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 종목이라서 사실 이 종목이 뭐지 해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있길래 눌러봤더니 수급이 막 들어와서 눌러봤더니 이 종목도 그런 되게 큰 글로벌 기업의 ODM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CNC? CNC 인터 사지 마세요.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있구나. 근데 봤더니 사업 내용에 있어서 뭐 LVMH, 뭐 로레알, 뭐 이런 기업들의 그런 화장품 만들고 하는. 그럼 지나치게 소개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궁금해서 봤다. 오늘 이제 좀 튀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 8% 이상 올라서 처음 봤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펄과 관련된 그 회사는 올랐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펄. 진주. 예, 지난 방송 때 펄과 관련된 떨어졌습니다. 종목이. 오늘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역시 지금 가장 핵심은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일 열린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빠르면 내일 발표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츠안불, 뭐 FN 리퍼블릭, 애경산업, 클리오, 토니모리 이렇게 주가들이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 한불 화장품이 이츠한불 됐어요? 네. 이츠스킨하고 같이 합병. 그래요? 예. 예전에 한불 화장품 아시죠? 예, 알죠. 뭐지? 그게 마몽드인가? 뭐죠? 한불 화장품 옛날에 뭡니까? 아니 거기가 아닌가? 엘리자베스 아덴 하는 그 왜 이렇게 여성 성우 목소리 되게 굵은 분이 하시던 게 아마 한불 화장품 아닌가 싶은데. 엘리자베스 아덴은 해외장 화장품 아니에요? 해외 그래요? 브랜드예요. 예. 엘리자베스 아덴. 그게 아닌가? 하여튼 뭐 한불 화장품, 한불 화장품 뭐 이런 이제 약간 그 여성 그 굵은 목소리가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 한불 화장품에서 엘리자베스 아덴을 수입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근데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 어쨌든 한불 되겠네요. 화장품에서 이제 그 이츠스킨은 한불 화장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브랜드가. 네네네. 예, 약간 그 브랜드를 좀 독립화 해가지고 이츠스킨이 이제 독립이 됐고 상장하면서 그때 달팽이 크림이 아주 난리가 났었던 그런 상황이죠. 달팽이. 네. 그게 한불 거예요? 한불에서 이츠스킨을 독립시키면서 이제 달팽이 크림이 히트가 난 거죠. 참존 그건 뭐였죠? 왜 개구리? 참존. 개구리 왜 이렇게 이 미끈덩한 개구리. 네, 개구리. 네. 그건 좀 아닌가? 네, 그건 좀 다른 거고요. 다른 데인가요? 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 그 달팽이 크림도 나오자마자 히트 친 게 아니에요. 한 5, 6년 정도 계속적으로 부침이 있다가 뭐 중국이나 뭐 해외 쪽 국내도 마찬가지고 히트가 빡 대박이 그때 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 이츠스킨이 이제 굉장히 상장하게 되는 뭐 그런 계기였고요. 나오자마자 히트 상품으로 나온 건 아니죠. 예, 달팽이 크림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히트를 했냐면 군대 PX에서 엄청 팔아댔겠어요, 이거는. 달팽이 크림을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애들이 다 죄다 이걸 사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도 엄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PX에서 제가 볼 때는 전체 판매량의 절반은 아마 팔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뭔가 국방부 관계자와 연관이 좀 군납을 했을 수도 있죠. 뭐 그쵸. 유통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소비가 될 수 있는 봐봐, 이 군대에서 샀다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네, 달팽이 크림. 군대에서 많이 바르셨다고. 네, 저도 조카애가 아마 군대 갔다 그걸 사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끈적임이 있어요? 이렇게 막 무슨 저 뭐처럼 늘어나더라고요. 네. 점액 약간 정성이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화장품들이 좋았고 네. 뭐 최근 뭐 며칠 조금 중복되게 언급됐던 클리오도 또 오늘도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색조일까요? 결국 색조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 수출 관련된 비중이 좀 높고 이런 쪽도 부과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또 클리오는 또 며칠 좀 올라와서 또 네.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제 쉬어가거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화장품 쪽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결국 색조 쪽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뭐 미국 쪽도 틴트나 뭐 쿠션 쪽으로도 새로 열리고 일본 쪽도 수입 부분에서 한국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을 또 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이고 하여튼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뭐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나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은 부지포라든지 이런 쪽은 좀 좋지 못하겠죠. 당연히 거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마스크 다 떨어져서 이걸 이제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샀어요. 이제 곧 벗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있기는 있어야죠. 그냥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한 곧 3개 이제 정도 해제될 남겨놓고. 그 해제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좀 벗었으면 좋겠긴 한데 이게 또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서 좀 감기에 덜 걸렸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르신들이나 좀 아이들을 위해서는 각자 이제 서로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또 결론이 나게 될지. 네.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바깥쪽에는 벗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밖에서 쓰고 다니다가 그냥 들어가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뭐 여쭤보니까. 그래서 습관화도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안 아니, 쓰면 그냥 또 뭐 어떡하죠? 쓰고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근데 저희가 식당 가면 다 벗고 맞아요. 예. 밥 먹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다 먹고 그러니까요. 말씀도 나누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그런 의미가 상황이라 조금 이게 뭐 생각할 여지는 네. 있지만 그렇긴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풍력 나옵니다. 네. 네. 바람이 붑니다. 네, 역시 이제 뭐 CS 베어링, CS 윈드 쪽은 가지고 계신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좋았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기후 위기 시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제 에너지 전환 컨퍼런스에서 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에너지청과 그 원스톱 샵 제도의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뭐냐면 약 9대 1에 육박하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태양광이 9, 풍력이 1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역시 이제 태양광 사업이 좀 빠르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많은 비중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관련된 9대 1의 비중을 좀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덴마크 에너지청과 같은 곳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발전지구 지정이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 승인 그리고 발전 사업 허가 등의 일련의 복잡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샵의 도입으로 풍력 발전이 상당히 뭐 이렇게 가동되기까지 절차와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정부도 원스톱 샵의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그런 쪽에 어떤 신재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공유가 됐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워낙 이제 풍력 쪽이 이제 태양광보다는 좀 많은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좀 지속될 수 있다.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어제 그 푸틴 대통령의 뭐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포르투갈 쪽에 해상 풍력 경매 목표가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또 오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23년 해상 풍력 경매 목표가 원래는 1월달 기준으로 봐서는 3기가와트에서 4기가와트 정도로 목표를 포르투갈이 냈는데 6월에는 그게 정정되면서 6기가와트에서 8기가와트로 정정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9월 들면서 10기가와트로 또 추가 정정이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이 풍력 관련된 이 목표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이게 3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로 올리는 건 엄청난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뭐 CS 윈드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수혜를 장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오늘 좀 시장에 돌았던 이유였습니다. 네, 하여튼 뭐 결국은 우리가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친환경으로 또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뭐 방향은 맞긴 한데 또 언론 보도 어제인가 보니까 이게 이제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에도 그렇고 하여튼 희토류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네, 필요한데. 그럼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중국에도 의존을 해야 되고 특히나 그게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 흙이나 돌 같은 거를 이렇게 깨갖고 파쇄해갖고 녹여서 또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환경 파괴가 너무 심각하다고 뭐 그런 이제 보도도 좀 있더라고요. 친환경인데 친환경이지 않은 거를 접목해서 우리 수소도 그렇잖아요. 수소 만들 때 발생하는 또 그런 것들이 또 환경을 안 좋게 만들고 딜레마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어쨌든 풍력은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본전이라도 찾으시기를 소망하도록 본전 하겠고요.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식은 도대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네. 본전 저는 큰 욕심이 이제 없어요. 네. 그냥 본전만 찾으면 어쩌면 저는 이제 다 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약간 주식을 파킹 통장 같은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 근데 현금 쓸 수도 있으니까. 본전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원래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네. 한 방향으로 빠졌으니까요. 지금만 그러신 게 아니니까 문제죠. 누구한테 상승장에서도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지. 근데 상승장에서도 그러셨나요? 그러지는 상승장에서?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상승장에서도 저는 네. 거의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도요. 네. 2020년, 뭐 21년 이렇게 네. 상승장에서도. 왜냐면 이제 그 상승장의 꼭대기쯤에 제가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2020년 네, 그때 뭐 10월 뭐 이럴 때인가요? 그때 진짜 많이 들어요. 3,300대, 3,200대 이럴 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산 이후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샀던 애들은 엄청나게 하여튼 빠졌고 코로나 뭐 이런 거 지나면서 그러니까 물타기 그런 거를 더 비중 확대, 비중 조절 이런 거를 절대 안 하신다고 하니까. 물타기를 제가 왜 안 하냐면 물타기 할 돈이 있으면 그때 그 당시 들었던 새로 들었던 좋은 업종 종목 이쪽에 훨씬 더 귀가 많이 열려 있어요. 상처받은 애들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물은 안 탑니다. 네. 새로운 걸 사서 차라리 개를 들어가지. 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의 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잖아요. 어떤 섹터는 오늘 좋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사실 이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쵸. 말씀드리는 종목이나 섹터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좋으니까 내일 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마감 시간이니까 오늘 이게 이렇기 때문에 좋았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들으시기에 그 시기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인 상태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면 뭐 한번 뭐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이 시가총액을 보고 그 회사가 펀더멘탈리 어떤지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매력이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하고 만약에 샀었으면은 조금 네. 더 무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이동하시거나 좀 바쁘시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한 좀 결론은 그럼 정프로님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매매를 하신다. 아니, 이거는 저는 네. 잘못된 판단이에요. 네, 제가 네. 정프로 반가워 진진쇼. 그 종목을 네. 네. 돈 받으면서 연구하신 분보다 더 잘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그쵸, 그럴 리 그건 없잖아요. 아니죠.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괜찮대. 응. 네. 나는 그럼 그분께 뇌를 맡기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항상 그 하단 자막 안 보십니까?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의 물론 결정에 따른 제 거죠. 책임이죠. 제 책임인데 저는 괜히 제가 어설프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네. 오히려 더 그분의 판단에 바이어스된 뭔가를 또 더할 오염시킬 수 있어서 그냥 이제 순수하게 갔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단 얘기예요. 네. 근데 그분이 한 분은 아니고 각 그 말씀을 종목을 주신 분이 여러 분들이 그 종목들을 하나씩 그리고 우리 말씀 주신 거 삼프로 TV에 맞죠? 또 얼마나 다양한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출연하셔서 네.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십니까? 네. 이제 그거 들으시고 네. 다음 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히스토리가 다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 분의 다르죠, 어떤 뭐 다르죠. 관리하시는 분이 네. 포트를 그렇게 짰을 리는 네.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네. 참 희한한 게 네. 사실 10분이 나와요. 그래서 한 10종목이 이제 뭐 보고서에 좋은 종목이 네. 나왔어요. 10종목 중에 제가 10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한계가 있는데 한 3개 골라요. 그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걸로. 그럼 7개는 또 올라. 그때부터 가. 아니 네. 무슨 관점으로 세 개를 고르셨어요? 저는 네.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 그냥 얘기할 때 제일 제가 재밌고 설득되면 그걸로 가요. 근데 그게 야, 희한하게 하여튼 그분들도 10개 중에 한 3개는 당연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희한하게 3개를 잘 잡는 거예요, 제가. 그럼 앞으로 그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 그 반대라는 게 참 애매한데. 그러니까 제일 안 될 것 같은 거 고르라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될까? 그럼 정반구를 완전 이제 아, 또 역으로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막 거잖아요. 그때 막 정말 좋은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무슨 소재 뭐 이런 얘기 와, 너무 좋다. 그러다가 하여튼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여튼 하나 딱 고르면 네.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막 펄펄 납니다, 막. 예. 예? 그러면 네.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좋다 하시면 그걸 그냥 바스켓으로 사십시오. ETF로. 아니요.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사신다 그러면 한 종목씩. 아, 근데 그것도 네, 약간 네. 좀 위험한 게 제가 그 5G 실패가 그거예요. 네. 세 종목 사셨잖아요. 예. 김민우 이게 세 종목 아 네. 5G 난 뭐가 잘 될지 모르겠다. 네. 그냥 대장 3개 사자. 음. 3대장 샀다가 음. 이게 뭡니까?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가 예. 잘못한 건데 여튼 정 프로님의 주식은 과연 언제 오를 수 근데 있을지. 이제 궁금한 게 사자마자 무조건 다 빠진다는 룰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뭐 샀는데 뭐 하루 이틀 올랐다거나 뭐 그럴 수도 뭐 그런 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 맞아요. 매도 타이밍을 못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그게 문제예요. 아. 네. 그럼 결론은 일을 줄여야 한다. 아니 그건 아니죠. 일은 하셔야죠. 일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누군가 모니터링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결론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한테 가셔라.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도 부담됩니다. 그 포트를 제가 들고 제 어떻게 포트 한번 될까. 떴다가 네. 전체 포트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샀을 때 뭐 고점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뭐 사자마자 무조건 100% 무조건 산 단가 이후로 내일부터 다 빠진다 이거였으면 네. 사실 뭐 답은 없고요. 근데 그렇죠. 샀는데 하루 이틀 정도의 수익을 분명히 줬었던 타이밍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그 다음부터 꺾이면서 그게 이제 단가 이후로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손을 못 대니까 확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올랐을 때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의견을 줬을 거고 네. 그럼 그때 팔았겠죠. 예를 들면 뭐 그런 뭐 맞아. 그게 뭐 5%든 10%든 얼마든 간에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는 사람이 좀 있었다면은 전 진짜 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종목 가운데 우리 종목들한테 미안하지만 얘는 진짜 오래 갖고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산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그냥 단기적으로 한 20-30%만 빨리 먹고 나 빠지려고 그랬거든요. 그 20-30%가 너무 좀 높은 목표 주가 아닐까요? 한 5%, 10%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하려면 내가 예금하지. 그 뭐하러 합니까 주식을. 예금하세요 그럼 제발. 참고하겠습니다. 네, 요즘 예금 금리가 또 6% 이상도 있으니까. 다음 섹터 한거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OEM도 좀 보고 네. 2차전지도 좀 봐야죠. 의류. 네, 네, 뭐 네. 짧게 한두 개만 잠깐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류 OEM은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자세하게 나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잖아요. 뭐 환율 이슈가 있는데 매출은 달러로 인식되고 그다음에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뭐 현지 통화, 그다음에 판관비는 또 원화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가 커진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주로서 충분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고 소비나 이런 것들이 그 소비 판매액 대비 재고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제가 표도 한번 갖고 와봤고, 그래서 현재 뭐 대만 OEM 피어 그룹들이 뭐 15배, 20배까지 리바운딩을 줬는데 국내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한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영업무역이나 이런 종목도 또 투여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모습이 아직까지 좀 끌고 가는 것 같고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뭐 이렇게 관련된 리포트에서 좀 발췌해 왔는데 이 백화점 산업과 이제 의류 매출 증감인데 산업 매출 증감도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월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백화점 관련된 매출도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7월의 의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류 증감이 39.2%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백화점도 좋아지고 의류도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류 관련된 쪽도 좋아지고 또 여기에 또 교집합으로 나왔던 종목이 신세계였죠. 신세계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지금 가격이 어떠냐 물어보시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이 밀릴 때도 신세계와 같은 종목들이 좀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사드 때도 신세계가 뭐 그렇게 낮은 밸류에이션 안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때도 7.6배가 저점이었어요, 밸류에이션이. 근데 최근에 뭐 신세계가 한 5배, 6배 정도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사드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실적이 나오는데도 좀 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네. 의류 쪽이나 이런 기본적인 내수 시장의 신세계와 같은 뭐 새로운 그 여행이 열릴 때 수혜라든지 백화점과 관련된 동향도 현재로서는 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면서 편안하게 가는 종목이라 뭐 그런 종목들도 좀 오늘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나 소재 배터리인데요.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LNF, 그다음에 셀은 삼성 SD와이어,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으로 왔는데 그냥 표를 하나 딱 보여주시면 네네. 폐배터리 관련 쪽입니다. 폐배터리. 네, 마지막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폐배터리 관련된 그 이 부분인데요.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30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거든요. 연평균 성장률이 45%에 달합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매년 45% 이상 성장을 한다고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아래쪽이 21년 이쪽부터 해서 마켓을 보는 거고요. 제일 위에 보면 노란색이 2030년 네. 예,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장 규모죠. 예, 규모입니다. 성장률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산해 보면 2022년부터 2030년도까지 연 평균 성장률로 보면 45%씩 매년 성장하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면서 말씀드렸듯이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비싸죠.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 주목을 받는 거고 오늘도 보면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또 좋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폐배터리도 연관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 이런 쪽도 같은 폐배터리 관련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광물의 어떤 그 수십 계열화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은 중국의 광물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중국 이외의 의존도가 상당히 그 중국의 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돼서 포스코 케미칼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셀 같은 경우는 뭐 LG에너솔루션이 뭐 연계금이나 기관의 집중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괜찮았던 모습인데 최근에 잠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빠졌었지만 다시 조금은 버티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삼성의 SL을 좀 많이 삽니다. 네. 의외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그 배터리 관련된 산업에서 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는데 그 2분기가 영업이익이 4천억대가 나오면서 삼성 SA가 적자가 안 나오고 흑자가 나오는 유일한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흑자가 나오고 그래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3분기 실적이 삼성 SA가 한 5천억 정도 이상 나올 걸로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도 우상향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디스카운트를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좀 싸다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도 의외로 최근에 좀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프로님에게 예금 그냥 하시라고 추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몇 퍼센트 이거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콘텐츠를 짜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금, 뭐 예금 금리 이렇게 한눈에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이트 중에서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이름이 금융상품 한눈에. 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신빙성이 있고요. 지금 뭐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들 제일 높은 게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적금 기준으로 원래 제가 이전에 봤을 때 5% 후반짜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전 이자율 기준으로 5% 그리고 세후 이자율 기준으로 4.23%가 제일 높게 나와요. 1년에? 네. 못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동네 지역 농협에서 문자가 한 번 왔어요. 특파한 이벤트 상품으로 6점 몇 % 준다고 최대 한 달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네. 그럼 이제 12개월 하면은 얼마죠? 2천만 원 곱하기 2억 4천? 12년.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또 그걸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6%대라고 하더라도 뭐 적진 않은데. 적진 않죠. 근데 이제 정프로님 같이 이제 마이너스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예금 그렇게 넣는 게 좋겠죠. 그거 근데 막상 가면 농협 아니고 무슨 뭐 아니야. 논협 뭐 이런 데. 아는데요. 아, 아는 그래요? 은행. 저축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보이스피싱 아니고? 아니에요. 저희가 원금 보장형 ELB도 있습니다. 3년물이고요. 연 6% 확정금리고요. 뭔데요? ELB라고 있습니다. ELB. ELB? 예. 엘브? 근데, 뭐 하는 건데요? 근데 뭐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 ELS나 비슷한 건데 지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확정금리 6% 만기는 3년. 대신 뭐 얼마 이상 안 떨어지면 그거 보장해 주는 거죠? 네, 근데 그 원금 보장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안 나는 거죠. 그 6% 원금 무조건 보장이에요? 예, 보장형입니다. 그런 걸 예. 하세요. 그 맥스 5천만 원? 아니요,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맥스 그런 거 없습니다. 맥스 업대 됩니까? 네, ELB 상품이라고 저희 있습니다.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돌아오는데 만기는 3년이고 조기 상환 되면 이제 그냥 돈을 빼야죠. 그러면 이제 연금리 6%로 계산해서 이제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년 끝까지 가가지고 내가 갔다. 그러면 뭐 6% 3년 받으니까 복리로 되는 예,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ELB? ELB라고요? 네.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면 ELB.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품도 있다는 거고요. 다양하게, 뭐 그게 네. 뭐 이게 뭐 장단점을 좀 논하자면 이 시간이 너무 그런데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찾아보시면 네. 의외로 뭐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정프로의 징징쇼 반가운 네. 편. 아유, 또 감사합니다. 이런 네. 상담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는 좀 부담 없습니다. 네. 내일은 또 우리 강박 브라더스. 그렇죠. 네.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재밌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